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 한반도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요.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우리 강점인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법률들, 이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할 미국과의 경제 문제들 좀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죠. 권혁중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미국이랑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들 참 많죠. 네,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안미, 경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그렇죠.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제 안보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그러되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방미 같은 5박 7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세 가지 정도의 경제적 어떤 아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와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이제 보안 아니면은 우리의 군수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아젠다가 아마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데 우리 현대차, 기아차 보조금 대상에서 전부 빠졌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IR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야 그랬을 텐데 그냥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 보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 이제는 IRA 감축법에 보면은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1,000만 원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기차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원금, 보조금 해당 차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1,000만 원을 할인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살까요, 과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IRA 감축법이 그래서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 16개 차종, 전기차 차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차 하나도 없고요. 근데 또 이게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 독일 차도 한 개도 없습니다. 미국 차만 대상이죠? 네, 미국 차만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올해의 경우 배터리가 이제 북미에서 제조된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지만 반을 받습니다. 우리 돈은 500만 원 지원받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배터리를 쓰는 거에서 들어가는 핵심 광물. 이게 이제 미국 또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나온 이 핵심 광물 40% 이상을 써야지만 또 500만 원을 지원받아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총 합해서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있었는데 예.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특히 이제 알래바마에서 짓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죠. GV70이 지금 거기서 전기차가 알래바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핵심 광물 배터리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서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알래바마에서 나오는 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짓고 있죠. 이걸 완공시킨다 하더라도 배터리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안 되죠. 이게 조지아주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 이제 차가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략이 뭐냐면 이걸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앞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방미에서 요것도 하나의 주요 내용이 나와줘요. 해결해야죠. 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조금 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최대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수출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나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도리가 없어요. 이게 뭐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 연도 3월부터 이미 GV70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사회적 아젠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이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국내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동계에서도 이런 데에서 이제는 뜨거운 이제 감자로 있게 되죠. 그래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미국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인플레이션하고 관계 있는 거 그게 전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산업과의 정말로 뭐 뜨거운 감자로서 예, 작용될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기아차는 이 미국 현지 공장 빨리 짓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뭐 대책이 뾰족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만들어야지만 보조금을 알겠습니다. 주다 보니까 이런 방법 때문에 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말고 이제 반도체 부분도 지금 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네. 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라. 그 조건이 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년간 70조 원을 미국에서는 이제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왔는데 예. 이게 개별 기업에게 한 25%의 투자세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세액 공제를 받으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현지에서 반도체를 또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딱 이거예요. 지금 추세가 뭐냐면은 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트럼프보다 더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죠. 예. 자동차도 미국에서 나와야 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상세 조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기업 기밀도 다 내놔라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상세한 회계 자료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회계 자료 내놓으면은 영업 비밀 다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디서 부품 사왔는지, 어디서 예. 뭘 했는지, 뭐 판관비, 영업비용 이게 다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게다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설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또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증설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까지 뽑아낸 건 문제 없죠. 생산하는 건. 예. 근데 앞으로의 반도체는요. 계속적으로 기술 투자가 들어야 되고 예. R&D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고밀조 이런 어떤 반도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밀도 반도체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생산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걸려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유럽도 미국의 반도체법하고 유사한 법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죠? 맞습니다. 유럽도 지금 한 62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국 내 그 유럽 안에 EU 안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시스템 반도체 기준을 본다 그러면 유럽산 비중이 4% 수준인데 이게 2030년까지 두 자릿수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전략과 조금 상충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D램 반도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뭐 AI라든지 5G 이런 어떤 들어가는 칩인데 이게 굉장히 시장 파이가 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유럽이 뛰어든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것도 맞물려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회사가 있는데 ASML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게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부품을 안 주면, 장비를 안 주면 예.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예. 근데 이게 유럽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근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이 미국의 그 인플레 방지법 또 반도체법 이런 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그런 네. 법인데 WTO가 이런 거 못 막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지금 이제는 세계 무역기구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해도 지금 미국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아젠다가 아니라 안보의 아젠다로 지금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는 WTO에서 논의할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의 세력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WTO를 사실 또 미국이 좌지우지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아젠다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보다. 이렇게 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반도체 관련 또 자동차 관련 뭐 이런 등등의 현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 맞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료 이런 하부 규정도 예. 어느 정도 이건 바꿔줘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초과 이익 공유도 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반도체법에 보면은 초과 이익 공유라고 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부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과연 이 한미 정상 때 이 세 가지 경제 아젠다가 과연 논의가 될까? 근데 미국 정부가 이미 그 두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를 다 결정해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그걸 수정한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정상회담 때 아젠다로서 논의가 될까가 저는 그렇죠.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어.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초과 이익 공유라든지 상세한 회계자료 공개는 사실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고 예.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이런 하부 논의까지가 이루어질지 이번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정훈 박사 먼저 뜬 인물.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전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신당이 조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뭐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그 소환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결국 나와서 뭐 창당하지 않겠는가. 뭐 본인은 지금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신당 창당이 될까요? 저는 뭐 일단 선거제도 개혁이 만약 그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신당 창당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네. 그거 없이도 가능할까요? 없이도 전 시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당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 양당이 지금 내년에 공천 과정에서 뭐
이른바 쇄신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현역들 중에서도 이제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비주류들. 예. 근데 양당의 비주류들이 또 약간 그래도 조금 그 중도 성향이 조금 있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그 자연스럽게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라도 만들어질 개연성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속칭 이제 이삭죽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뭐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정치평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다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예전에 성공한 게 보면 안철수 그다음에 뭐 자민련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기반과 대선 후보 그거는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말씀처럼 양당을 혐오하는 어쨌든 무당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무당층 그다음에 중도층에 기대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수렴해 가거든요. 양쪽으로. 그럼 나중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쉽지 않죠. 1등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나 이런 게 도입된다면 몰라도 그게 없다면 글쎄요. 특히 또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이합 집산한 정당 그래갖고서 성공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네. 왜냐하면 공천이 탈락해서 다른 당에 가거나 옮겨가면 약간 나고자 네. 그다음에 뭐 컷오프 된 사람들이 다시 한다 이래 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당에서는 오히려 뭐 인재 영입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약간 구태들은 뭐 제3당으로 그러니까요. 가는 모양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근데 그것도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의 주류가 좀 너무 무리한다, 너무 예, 이 과하게 이렇게 쳐낸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뭉치는 사람들 쪽으로 힘이 조금 갈 수도 실릴 있다.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고요. 또 뭐 새로운 또 그 제3세력 하고 또 결합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영향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기와집 빗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두고요. 금주에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 누구? 저는 뭐 떴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최근 약간 부정적인 뉴스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최고위원들 설화니 막 이러지만 또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당대표실도 이렇게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 당대표실 옮길 때도 결국은 기자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 이제 자꾸 와서 질문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해석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거든요. 언론의 주목 안 받고. 예. 근데 뭐 최고위원들도 이제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분도 두 분은 늘었고 이제 다 이제 방송도 잘 안 나가시고 설화도 없고 이러니까 원래 김기현 대표 역할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 본인의 역할은 찾으신 것 같아서 뭐 떴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금주에 진인물로 갑시다. 이종훈 박사. 역시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돈봉투 그 전당대 관련한 그 사건 뭐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한 또 2, 3일 전부터 또 이제 또 다른 그 의혹이 하나 지금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그 건축왕이 이른바 그 인물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런 의혹이 지금 추가로 좀 제기가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동해시에 보니까 이제 그 경제특구 만드는 쪽으로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 경제자유특구 사업을 했던 그 본부장 뭐 이런 인물들이 동해로 옮겨서 그쪽에서 그 본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보직을 맡아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왕을 이제 거기 이제 끌어들여서 예. 그 건축왕이 그 사업을 이제 허가권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최문순 전 강원지사 시절 그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최 전 지사 연루설까지도 지금 제기가 네. 되고 있긴 한데 어찌 됐건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지금 약간 사면 초과에 몰린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뭐 저도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히 돈봉투 사건에서 이거 어찌 보면 이제 개발에 대한 뭐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인천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봐도 아마 이분이 남모 씨가 인천에서 아마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다가 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니까 예. 사업은 실패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말씀처럼 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그렇죠. 예. 근데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밤 11시 예.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 나올지 지켜봐야죠. 빨리 그냥 내려도 가겠다라고 해야죠. 내려도 가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실체는 어차피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뭐 검찰 조사는 당연히 성실히 받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기자회견 해서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돈봉투 파문 관련해서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런 당대표의 사과 발언이 근데 최초 압수수색이 있고 5일 만에 이루어졌다. 뭐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파장이 어디로까지 이제 미칠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찌됐건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이게 향후에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까지 마친 뒤에 그러고 나서 지금 대응에 나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민주당은 완전히 딜레마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녹취록 6년 동안 3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뭐 1년에 5천 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녹취록은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체적인 어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단에 이제 SNS랑 이제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어본다고 해서 그 의원이 아 맞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럴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조사를 받든지 뭐 수사로 된다 그러면 다음 공천은 거의 물론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뭐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공천뿐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본인 스스로 먼저 나서서 이걸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녹취록을 입수할 수도 없고 이정근 가서 만날 수도 없고 송영길 대표가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뭐 당 윤리위원회가 자체 진상조사 하겠다라고 하다가 진상조사는 해봤자 뭐 실효성도 없다. 그러니 검찰에 그냥 맡기자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출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당을 한다든지 해서 밝히고 와서 들어와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만 뭐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수조사할 수도 있고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각서를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럼 만약에 받은 걸 밝혀지면은 뭐 탈당하든지 뭐 책임을 지겠냐 지겠다. 그런 각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대의원제 폐지 요구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에서 해야 됩니다. 검찰은 처벌이 목적이에요. 처벌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처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정당을 기본적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문제고 국내민도 예전에 이 돈복구 사건 나왔을 때 진상조사도 하고 당명도 바꾸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쇄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내에서 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네. 방법 좋은데요. 그 전원 대상으로 각서를 써라.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져라. 네. 괜찮은데요? 저도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도 물을 아니, 수 있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강구해야 됩니다. 왜 당 지도부가 그런 적극적 방안을 안 내놓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네.
이정훈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어떤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뭐 과거의 전례로 비춰볼 때 예를 들어 누군가 뇌물 받았다. 뭐 선거법 관련해서 뭔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대략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한다면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응 전략도 지금 제대로 못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2021년 전당대회 관련한 돈봉투 사건부터 불거지긴 했는데 예. 지금 뭐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보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뭐 친노 친문이 자금 조성한 것부터 녹취록도 뭐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녹취를 또 안 했을까요? 또 했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뭐 송영길계 친송계들이 또 대거 이재명계로 넘어가잖아요. 친명계화 되면서 경선도 치르고 총선도 치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과연 그러면 녹취를 안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이게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지를 지금 판단을 못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개괄적으로 예. 굉장히 일반적인 정도의 언급 그 이상의 언급을 지금 내놓기도 어렵고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녹취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2016년부터 작년 10월행 정도 압수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세보니까 한 14번, 15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모든 통화를 다 녹음했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말씀처럼 2016년부터 17년, 6, 7년 사이인데 이분이 선거 출마를 4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당도 선거를 여러 번 거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어찌 보면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검찰은 다 갖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이정근 노트라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친문, 친명, 그다음에 뭐 친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계보처럼 그려놨다는 건데 예. 모르겠어요. 예전에 무슨 이게 뭐 돈봉투 사건이나 뇌물 사건이 되면 보통은 매월 며칠날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런 거 보통 써놔서 이제 그게 비망록 노트처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무슨 계보를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보를 그려놓고 거기에 의원들 누구누구 계획고 거기에 뭐 자금줄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건데 근데 이제 구체성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되려면 말 그대로 언제 누구한테 얼마 줬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금줄 누구다 이 정도라서 아마 지금까지 공개된 그 시사저널에 공개된 예. 그 노트만으로는 뭐 구체적인 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사저널에 공개된 그 노트가 원래 오리지널 본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그것도 이제 좀 확인이 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뭐 시사저널 측 얘기는 그 원래 작성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작성했다는 노트하고 내용이 거의 뭐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노트를 잘 안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녹취를 선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 이제 그 안이 지난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이제 하면서 누구한테 말한 내용을 그 사람이 정리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뭔가 자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주길 바랬는데 민주당 쪽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내가 다 덤터기 쓸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술을 할 테니 당신이 좀 기록을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만든 노트인 것으로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현역 정치인도 한 14명 등장한다 그래요. 모두 한 51명 정도 등장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 이제 의원들뿐만 아니고 과거 뭐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이외에 이제 그 뭐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친노 친문 개들의 어떤 그 자금 거래와 관련한 부분도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트에 이제 특정 의원이 언급되고 그 의원에 대해서 누가 특정인이 뭐 자금줄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재미있는 사건이 이정근 전 부총장도
본인도 다 녹음하지만 그분한테 돈을 줬다는 분도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핸드폰을 2개 달고 다니면서 하나는 야 우리 끕시다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녹음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녹음 자체가 본인 대화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치인들 그럼 이제 사우나 가서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야, 이 녹음과 아니면 이 녹취와 이런 게 참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뭐 그게 과연 글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한데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희태 전 대표 시절 전당대회 돈봉투 건 네. 그때 보면은 고순덕 변호사가 이제 고순덕 변호사가 네. 제가 받았다라고 했고 네. 그런데 그거 말고는 입증된 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때도 뭐 1억 9천인가 얼마 받았다고 됐는데 실제로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안 받았다 이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증 안 이번의 됐죠. 경우도 뭐 네. 녹취에 뭐 특정 정치인이 거론됐다 손 쳐도 네. 그 정치인이 전혀 그런 적 없다. 내가 받았다는 걸 정황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럼 그건 또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아니면 전달했다는 분들의 진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지죠. 만약에 이제 돈을 줬다 그러는데 전달한 분이 안 줬다 그러면 본인이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강래구 지금 전 검사가 뭐 불구속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입장이냐. 결국은 돈은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만약에 받은 사람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게 되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 상황이 되죠. 근데 난 자기도 받은 바 없다라고 잡아떼면 근데 이제 녹취록에 이제 뭐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예. 문제인 거죠. 녹취록도 녹취록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 특히 이제 그 야권에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검찰의 플리바게이닝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이 구형을 굉장히 작게 했고 1심 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그렇죠. 것이 바로 지금 뭐 그런 그 증거다 혐의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뭐 이와 관련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고 정황 증거가 더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더 좀 근데 전달자는 아마 이정근 부총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주라고 줬다. 근데 그 다음에 전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달하는 건 우리가 뭐 봐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는 줬다고 하고 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달 사고 사고도 많기 때문에 흔하죠. 예. 아무튼 현근택 변호사는 그 뭐 전 의원 대상 각서를 받는 등등의 정치적 해법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정원 박사는 그러다 보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몇십 아마 명이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뭐 녹취록에 검용된 뭐 수십 명까지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이 그 각서 쓰길 원하겠습니까? 여론을 조성해서라도 이 각서는 절대 안 쓰는 그런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상황으로 실제로 가겠죠. 물론 원내 인사들은 아닙니다. 원외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아니 민주당 이게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진짜 300만 원 하나 가지고도 뭐 당 이름까지 바꾸고 이랬는데 지금 제1야당이고 그래도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인데 이게 수십 명 언급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뭔가 이제 당내뿐만 아니라 이 좀 혁신과 개혁을 해야 된다. 이번 그렇죠. 계기에 해야 된다는 목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우선 오늘 밤 11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주 민주당의 지도부의 대책들 뭐가 나올지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이 잇따르면서 정체가 더 길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 진위 부근에서는 여전히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 일대에서는 사고까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모두 48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특히 천안에서 청주 사이 정체가 35km 구간으로 가장 심합니다. 이후 영남권 칠곡 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중부 3터널에서 광주 분기점 사이와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부근, 다시 진천 터널 일대와 또 서청조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울산요금소 진출램프 5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